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이와 맞물려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탄력 근무제, 무엇이 문제인지 강은나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6개월 처벌유예 기간이 이달로 끝납니다. 새해부터는 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탄력 근로제 확대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일이 많을 때는 더 일하고 적을 때는 덜 일하면서 단위 기간 평균을 내 주 52시간을 맞추자는 게 탄력 근로제입니다. 현재 3개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충격을 완화하려면 이 기간을 최소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나섰던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간 연장 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정도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6개월도 모자라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건설, 조선, IT 등 업종은 최대 1년까지는 늘려야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노사정이 이견만 빚다 연내 입법은 무산됐고 공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넘어간 상황. 한 달이 무섭게 경기가 지금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까? 네. 52시간도 그렇고 탄력 근로제도 지금 딱 벽에 부딪혀버린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전망되는 만큼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내년도 교육 예산안이 약 75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국립대와 사립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288억 원도 반영되는데요. 하지만 시간 강사들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신세롱 기자가 전합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 중 288억 원이 대학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새롭게 배정됐습니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 해골 부추긴다는 우려에 마련된 지원 예산입니다. 사립대 시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배정된 금액은 217억 원. 이 중 70%는 직접 대학에 지원하며 나머지는 사학진흥기금을 편성해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 수준이 대학의 시간 강사 해고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대학과 강사 수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추산한 추가 소요 재원은 최소 연 700억 원대. 그나마 국회 교육위가 책정한 예산 550억 원마저도 본회의를 통과하며 반토막 났습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예산을 배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환영하면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방학중 임금 자체가 사실은 방학이 없는 기간에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을 주라는 것인데 그거를 4분의 1만 반영했다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또 방학 중 임금 외에 연구비나 연구공간 마련 등 다른 항목이 추가되지 못한 점도 조속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이 회사 입사 1에서 3년차 사무직이나 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원에서 7,400원에 그쳐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에 못 미칩니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기본급의 100%를 홀수 달에만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상 매달 주지 않은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 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달 1회로 조정,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규모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가 1980년 1.1배에서 2014년에는 1.7배까지 커졌습니다.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상승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체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년 3.6%에서 2016년 2.0%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임금 격차 확대와 노동 이동성 제한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물러났는데요. 바통을 넘겨받은 홍남기 신임 부총리가 저성장과 고용 부진의 늪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후보자 지명 한 달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수장이 된 홍 부총리 앞에는 경기와 고용시장 회복,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가볍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일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 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적 파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불협화음 등 녹록지 않은 1년 반을 보낸 김동연 전 부총리는 고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회를 밝혔습니다. 역시 가장 아쉬운 문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금년 특히 하반기 들면서는 가슴에 수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기재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선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중심이 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야권 영입설에 대해선 자신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유지되고 주식 거래도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경영 투명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기업 안전성과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결정은 상장 유지였습니다.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어제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기업심사위원회는 5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는 경영 투명성 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 기능과 내부 회계관리 제도 강화 등 투명성 개선 계획을 제출한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3년간 경영 투명성 개선 계획 이행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상장 유지 결정으로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는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지난달 15일 이후 거래 정지 20일 만입니다. 이로써 시가총액 22조 원의 대기업이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시장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소액주주들의 광범위한 피해 우려도 거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에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금융시장 투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도 대마불사 논리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주식 매매 거래 재개를 결정한 것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한 해 무려 11조 원을 넘겼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비만 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지목한 질병, 비만. 전염병이란 말처럼 우리나라 비만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비만율은 2014년 32.8%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36.9%에 달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GDP의 0.7%에 육박할 정도가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조기 사망 등으로 추정되는 생산성 저하 등 간접 비용까지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16년 기준 11조 4,679억 원에 달한 겁니다. 사회경제적 비용 가운데 의료비 지출에 따른 손실 규모가 절반이 넘는 5조 8,85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성 저하액과 손실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산성 높은 30대에서 50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집중돼 있어 이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매년 비만율이 높아지자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에 시선이 쏠립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비만율을 34%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합니다. 먼저 국민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요. 또 건강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비만 예방을 위해 신체 활동을 많이 할 것을 당부하면서 비만 환자에 대해선 의료비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자율주행차를 실험하는 도시 K-시티를 완공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활용해 완전 무인 자율주행까지 현실화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핸들을 잡지 않아도 차선을 변경하고 페달을 밟지 않아도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멈춥니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시티를 착공 1년 4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여의도 공원의 1.4배 규모인 32만 제곱미터의 K-시티는 건널목과 터널 등 국내 35개 도로 상황을 반영한 가상 도시입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은 앞차량에 따라 감속하고 차선 이탈을 감지하는 레벨 2 수준. K-시티는 전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 기술이 적용돼 사람을 태우고 일정 구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까지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km 길이의 고속도로 구간의 경우 하이패스가 가능한 요금소와 분기 합류점, 중앙 분리대가 설치돼 고속 주행 실험이 가능합니다. 도로에 위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주행 중인 차량도 관제센터가 원격으로 즉각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시험하려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개방되는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시장을 주도할 기술 확보가 기대됩니다. K-시티는 앞으로 점점 고도화하며 화성에 들어설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와 상승 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런 환경이 더 나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도움을 주리라 믿습니다. 정부는 K-시티 운영을 통해 2022년까지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출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가상화폐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후유증도 크다는 건데요. 한때 미래형 화폐라 불렸던 가상화폐의 암울한 현재를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한때 가상화폐 열풍이 불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잖아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조치까지 일어났을 정도죠. 그런데 최근 들어선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불리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1월 초엔 중형차 한 대 값인 2,890만 원까지 치솟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1,000만 원대로 그리고 9월에서 10월엔 700만 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11월 중순엔 아예 700만 원대가 무너지며 빠르게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400만 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비트코인뿐만 아닙니다. 리플, 이더리움, 또 스텔라와 같은 다른 가상화폐들 역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가상화폐 시장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네, 광풍이라고 불린 수식어까지 붙었던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7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들까지 줄줄이 떨어졌다니 대체 원인이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꼽힙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한 것에 있는데요. 11월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의 규제에 맞게 가상화폐 공개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2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가상화폐의 시세가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가상화폐의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진 상황에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하락이 이어진 셈이군요. 그런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건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공개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던 적도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미국 역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렇게까지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됐던 적은 없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겹쳤기 때문인데요. 바로 하드포크가 가상화폐 하락을 이끈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죠. 네, 하드포크요. 용어가 다소 생소한데 어떤 뜻인가요? 네, 하드포크는 갈라지다, 나뉘다라는 뜻을 가진 포크와 강하다, 단단하다는 의미를 뜻하는 하드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가상화폐 쪽에선 이 하드포크가 기존의 블록체인이 갈라지며 새로운 블록체인과 가상통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드포크는 서버가 불안정할 때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문제는 이번 경우는 다소 달랐다는 겁니다. 11월 말 비트코인에서 나온 비트코인 캐시는 다시 하드포크를 시도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자 사이에서 새 기술 도입을 주장하는 비트코인 캐시 ABC와 이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비트코인 캐시 SV로 나뉘며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느 한쪽이 대량 매각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상화폐를 시장에 내놓으며 폭락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가상화폐가 애초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나 자본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안정성 있는 미래형 대안화폐가 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었는데 개발자 사이의 분쟁으로 이렇게 쉽게 화폐 가치가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신뢰를 잃었던 거죠. 네, 탈중앙화, 미래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가상화폐가 결코 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열풍이 불었지만 가상화폐가 실생활에서 쓰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소수 블록체인 연구업체인 채널리시스에 따르면 17개 주요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 업체에서 사용된 비트코인 규모는 지난해 12월 4억 2,700만 달러에서 지난 9월 9,600만 달러로 80% 가까이 줄었는데요. 아직까지 가상화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이 아닐 뿐더러 잦은 오류로 인해 실용성이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로 대체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한때는 가상화폐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화폐 혁명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었는데 현재는 실제로 볼 수도 없는데 가치까지 하락한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네요. 네, 문제는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불어닥친 가상화폐 광풍으로 인해 이 생채기만 깊게 남겼다는 겁니다. 최근엔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부 채굴장에선 이 불법으로 전기를 훔쳐 사용한 사실이 61건이나 적발됐는데요. 일반용 요금이 아닌 산업용, 농사용 요금으로 전기를 훔쳐 쓴 수법으로 피해액만 해도 4개월 사이 총 6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이 채굴장 역시 현재는 가상화폐 폭락과 함께 모두 빈 공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또 지난 2일엔 가상화폐가 폭락하자 가상화폐를 공동 구매하는 총판 코인 트레이더의 대표 최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외에도 가상화폐를 내세운 사기와 관련된 투자로 인한 피해 등 가상화폐로 인한 후유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800년대 중반 미서부에선 금맥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을 발견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금을 찾다 재산을 잃거나 심한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골드러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상화폐가 앞으로 미래의 대안화폐가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상화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여기며 시작된 광풍이 현재 많은 이들에게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신중함이라는 교훈을 얻었지만 상처도 컸던 1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어드 안채호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